오후 2시, 도시는 낮잠을 못 잔 아이처럼 예민했다. 햇빛은 정오의 정점에서 살짝 비켜났고 열기는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 갇혀 잔열처럼 올라왔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교차로마다 신호등은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표정으로 붉음과 푸름을 바꾸었고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버스 안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하나씩 드러냈다. 버스의 오래된 서스펜션은 요철을 지날 때마다 낮게 신음했고 기존 승객과 새로 탄 승객들이 만들어내는 온기와 냄새가 이 작은 밀폐 공간을 하나의 세계처럼 완성했다. 62세의 최영수는 구형 시내버스의 운전대를 조용히 감싸지었다. 손등에는 오래된 자국이 하나 둘 그의 세월을 증명하듯 남아있었다. 손목보다 약간 이 얇은 흉터가 반달처럼 떠 있었는데 젊을 때 화물차에 짐을 싣다 생긴 상처였다. 그때도 지금도 그는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이 도시의 길들은 그의 하루를 나누고 그의 잠을 빼앗고 그의 어깨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숙명 같은 일상에 대해서 그는 크게 원망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며 운전은 자기 나름의 질서와 성실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고맙다는 인사도 듣는다. 어느 쪽이든 지나간다. 그는 늘 그 사실에 기대어 하루를 다시 시작했다. 이 노선이 오후 2시는 이상하게도 더 분주했다. 점심을 마치고 늦은 오후 회의로 이동하는 사람,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봉투를 쥔 노인 학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 편도리 자리에 앉아 졸음을 참는 고등학생, 유모차를 힘겹게 끌고 올라탄 젊은 엄마,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린 채 핸드폰으로 크게 통화하는 중년 사업가, 그리고 어디선가 술 냄새를 묻혀온 이들까지 각자의 시간표가 속도로 겹치고 또 엇갈리는 시간이었다. 출발벨이 울리고 문이 닫히자 버스는 묵직한 체구를 이끌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습관대로 백미러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측 사이드 미러를 번갈아 보았다. 정류장 표지판이 뒤로 밀려날 때마다 전광판에는 다음 정류장의 이름이 흐르는 텍스트처럼 지나갔다. 구형 차체는 최신 버스처럼 민첩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는 길게, 가속은 조심스럽게 해야 했다. 손끝과 발끝에서 조금씩 더 세심함을 보태야만 승객들이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노약자석의 어르신이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의 발은 늘상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는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암문 근처 요금 단말기는 간혹 카드 인식을 놓쳤고 승객은 단말기를 두세 번 더 찍어야 했다. 왜 안 되지? 조금만 더 대고 계세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끝내 삑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감사합니다를 덧붙였다. 뒷문 근처에서는 초등학생 형제가 자리 하나를 놓고 소곤소곤 다투었다. 더운 날이라 창문을 조금 열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바람이 너무 들어온다며 닫아달라는 시선이 날아왔다. 서로의 온도는 늘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고 그 차이는 종종 불만이 씨앗을 만들었다. 운전석 바로 뒤 좌석에 앉은 할머니는 쇼핑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사 양반, 오늘 길이 왜 이래? 라고 물었고 그는 짧게 웃으며 비가 오려나 봅니다. 운전 조금 천천히 할게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버스는 그 골목과 이 대로를 교차하며 정시에 최대한 가깝게 하지만 무리는 하지 않으려 애쓰며 전진했다. 최영수에게 오후 2시는 그가 하루 중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침 피크의 급박함과 저녁 피크의 혼잡과 달리 이 시간은 상황이 미묘하게 변화무쌍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얼굴로 올라탈지 알 수 없고 조용하다 싶으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운전석 앞 유리창 위로 흐릿한 손자국이 남아있었고 대시보드 옆에는 작은 송호를 긋는 듯한 손동작이 흔적처럼 보이는 먼지가 앉아있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짧게 숨을 고르며 물병을 들어 입을 축였다. 물은 미지근했지만 갈증은 조금 가셨다. 몇 번째 신호였을까? 건널목에 멈춰서 있을 때 버스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휘청거렸다. 어깨가 틀어지고 발걸음이 삐끗했다.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술에 취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대낮의 술 냄새는 유난히 공간을 지배했다. 신호가 바뀌고 그는 천천히 버스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두 정거장쯤 더 이동한 후 그 남자가 실제로 버스에 올랐다.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2번 놓쳤고 승차하자마자 요금 단말기에 카드를 엇나가게 갖다 댔다. 단말기는 삑삑 다급한 소리를 냈다. 형씨, 카드 좀 제대로 대고요. 뒤쪽에서 누군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다. 결국 단말기는 세 번째 시도에서 인정음을 냈고 그는 어딘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버스 안쪽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탑승과 동시에 술 냄새가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새로운 공기층이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었다. 그는 통로 중간쯤에 봉을 잡고 서 있었다. 검은 재킷에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고 목 주변에는 정리되지 않은 수염이 도드라졌다. 눈은 약간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마른 듯 갈라져 있었다. 나이는 40 중반쯤 혹은 그보다 조금 많아 보였다. 한 손으로 봉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가 다시 호주머니에 쑤셔넣었다. 종종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고 옆자리 승객이 무릎과 답답한 눈빛을 계속해서 스쳤다. 버스는 서서히 속도를 올렸고 곧 약간의 내리막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최영수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길게 밟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구형 브레이크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 지나치게 급하게 밟으면 뒷칸 승객이 상체가 앞으로 쏠린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페달을 눌렀다. 그 순간 술 냄새를 풍기며 봉을 잡고 있던 남자가 균형을 잃었다. 다행히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신발 아코가 버스 바닥의 고무 매트에 미끄러지며 스가는 소리가 났다. 기사 양반, 브레이크 좀 제대로 밟아. 그가 갑자기 고함쳤다. 소리는 허공을 슬쩍 빼고 지나가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통화하던 중년 사업가는 핸드폰을 잠시 떨어뜨리며 통화를 끊었고 아이는 젤리를 빨던 입을 멈췄다. 노인석이 할아버지는 시선을 운전석 쪽으로 돌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최영수는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했다. 남자는 여전히 두 손으로 봉을 잡고 있었다. 넘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최영수는 낮고 차분하게 말했다. 내리막 구간이라 조금 길게 제동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 웃기고 있네. 방금 나 자빠질 뻔했어. 당신 운전 그따위로 하고 월급은 받아. 남자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더 올라갔다. 그는 과도하게 혀를 굴리며 발음을 쨍하게 붙였다. 술기운이 그의 말끝에서 기름처럼 번들거렸다. 몇 줄 뒤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좀 조용히 하세요. 얇은 목소리였고 아마도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러나 술 취한 남자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최영수를 향해 몸을 틀었다. 손에 잡고 있던 봉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바깥에서는 구름이 햇빛을 가렸다. 잠깐 버스 안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 늙은 기사들은 죄다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구형 버스를 이런 늙은이가 몰릴까 이 모양이지. 그는 껄껄 웃었다. 억지스러운 웃음이었고 한 번 더 희끗거리며 주변의 반응을 살폈다. 승객들의 얼굴은 대체로 굳어 있었다. 창가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눈을 감고 이어폰을 귀에 더 깊숙이 꽂는 사람들, 짧게 한숨을 내쉬며 손의 위치를 바꾸는 사람들. 공기 중 긴장이 서서히 농도를 높였다. 최영수는 다시 백미러를 봤다. 눈이 조금 아렸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종류의 말을 들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속으로 작은 기술을 하나 배웠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모욕적인 단어들이 나를 순식간에 둥글게 무디게 만드는 일종의 마음속 파일링. 늙은이라는 단어도 그 파일 속에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예전의 출근길, 차선 변경을 늦게 했다고 욕을 했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도, 요금 문제로 소리치던 승객의 숨도, 역주행하다시피 버스를 앞질러 가던 운전자와의 욕설도 저장되어 있었다. 한쪽으로 꾸역꾸역 밀어두고 있는 척하면 다음 정류장에서는 조금 나아졌다. 그게 그의 생존법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웃음 아래로 민낯을 드러내듯 단어 하나가 그의 귀에서 그냥 흘러가지 않고 들러붙었다. 늙은이. 5 글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잠깐 고개를 들어 전면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건조한 입술, 옅어진 검은 자와 희끗한 눈꼬리, 눈 밑이 얕은 주름. 그가 그토록 무심히 지나쳐온 것들이 오늘은 유리 위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님, 좌석에 앉아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그는 최대한 힘을 빼고 말했다. 곧 횡단보도 구간 지나갑니다. 차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앉으라고. 내가 왜?
너만 조심하면 되잖아. 에휴, 이런 것도 기사라고. 그는 말끝을 비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너무 피곤하다는 듯 허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한 여성은 어린아이의 귀를 가만히 감싸쥐었다. 버스는 다시 멈추고 다시 움직였다. 교차로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최영수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깊이 밟았다가 부드럽게 풀었다. 참 다행히도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술 취한 남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봐. 또 그러잖아. 에이, 진짜 그의 목소리는 버스의 천장과 바닥을 반사판처럼 이용해 공간을 넓혔다. 작은 울림이 여기저기서 반향을 만들었다. 그때 맨 앞 좌석의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오래된 사진 속 사람처럼 조용히 빛났다.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스크 아래로 내려간 고개 방향이 최영수의 백미러에 포착됐다. 괜찮소? 그 시선이 말하는 듯했다. 최영수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짓 하나로 건네는 인간이 연대는 때로 말보다 뚜렷했다. 또다시 정류장. 앞문이 열렸다. 유모차를 밀고 올라오는 여성이 보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비상 버튼을 눌러 승강판이 제대로 내려갔는지 확인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는 이 모양만으로도 그렇게 말했다. 뒷문 쪽에서 고등학생 2명이 내렸다. 카드 인식 소리와 함께 수고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짧은 수고하세요는 늘 그를 버티게 했다. 그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운전대에 시선을 붙였다. 그런데 술 취한 남자의 코끝이 그에게로 날아왔다. 전복된 예의와 팽팽한 피곤함이 뒤섞인 냄새였다. 남자는 한 손으로 봉을 높이 잡고 또 한 손으로는 허공을 가리키며 이번에는 버스 앞 모두를 향해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알아? 다 늙은이들 때문이야. 뭘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 나라 꼴이 이렇게 된 데는 그는 뜬금없이 사회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화제를 확장했다. 갑작스러운 한 사람이 강희였다. 강희는 목적이 없고 끝도 없고 청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어디선가 여성의 목소리가 짧게 나왔다. 다들 힘들어요. 그녀의 어깨엔 피곤이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예의와 요청 사이의 애매한 지점을 계산한 듯 조심스러웠다. 남자는 그쪽을 흘끗 쳐다보고 비웃었다.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이 버스가 더 힘들게 만들잖아. 그의 억지는 이제 자신이 피곤함을 정당화하는 성을 쌓고 있었다. 최영수는 잠깐 오른손을 떼어 대시보드 아래 작은 종이를 정리했다. 노선도 비상연락망, 사고 대응 체크리스트, 그리고 오래전 딸아이가 그려준 낙서 한 장. 초록색 크레파스로 그려진 네모난 버스와 그 앞의 사람.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버스. 그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진정됐다. 사람 태운다. 그의 스승격 선배가 늘 하던 말이었다. 우리는 사람을 태운다. 짐이 아니다.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면 브레이크를 더 부드럽게 가속을 더 완만하게 했다. 정류장 사이 도로가 잠깐 넓어졌다. 도로 한가운데 가로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끊겼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깊게 들어와 앞유리 위로 하얀 자국을 남겼다. 바로 그때였다. 버스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최영수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었다. 깊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앞바퀴가 잔도를 살짝 넘으며 툭 하는 촉감이 왔다. 승객들의 몸이 미세하게 앞으로 쏠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술 취한 남자가 다시 화살을 꽂았다. 야, 또, 뭐 하는 거야, 진짜. 그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분노에 가까웠다. 균형을 조금 잃은 탓에 체면이 구겨졌고 그는 체면을 복구하기 위해 더 큰 소리를 택했다.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앞자리 노인이 다시 입술을 굳게 닫았다. 버스는 다음 신호에서 멈췄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신호등이 붉은 불빛이 버스 안을 붉게 채색했다. 그 붉은색이 남자의 볼을 더 붉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이 더 번들거렸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말리는 일은 누군가의 몫이겠지만 그 누군가가 되기에는 모두가 지쳐 있었다. 피고는 대체로 침묵을 부른다. 그 침묵 속에서 최영수는 아주 짧은 숨을 쉴 수 있었다. 지금도 괜찮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음 정류장, 다음 신호, 다음 코너. 그의 하루는 늘 그런 작은 구간들로 나뉘어 있었다. 한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면 그 다음 구간이 나타났고 그렇게 저녁까지 이어졌다. 저녁이면 집 앞 골목으로 들어가기 직전 라디오에서 정오뉴스 앵커가 다 읽지 못한 기상예보가 재방송처럼 흘러나왔다. 라디오의 볼륨, 와이퍼의 리듬, 신발끈이 발등에 닿는 감각. 그의 하루는 그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는 다시 움직였다. 그 움직임을 타고 사람들의 몸도 조금씩 흔들렸다. 누군가 좌석이 비었다며 손짓했다. 유모차를 밀던 여성은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 고등학생은 책가방을 끌어안고 졸기 시작했다. 앞문 유리에는 미세한 성에가 맺히고 있었고 그 성에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는 아이의 장난이 남았다. 하트는 금세 사라졌다. 어느새 대형 병원이 코앞이었다. 병원 앞 정류장은 언제나 조금 더 붐볐다. 여기서 내리는 사람들과 여기서 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겹치면 잠깐의 혼란이 따라왔다. 그는 정류장 10m 전에서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바짝 붙이지도 너무 띄우지도 않게 버스를 정류장 표시 앞에 바르게 세웠다. 문이 열리고 기계음과 함께 안내 멘트가 흘렀다. 내리실 문은 앞문입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떠들어대던 남자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다시 한마디를 던졌다. 아 진짜. 기사 양반 브레이크 좀 제대로 밟아.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허장성세가 반반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은 버스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내릴 준비에 바빴고 탈 사람들은 오르는데 집중했다. 분주한 오후가 다시 자기 일을 하는 중이었다. 한 노인은 카드를 2번 찍고도 인식이 안 되자 당황했고 최영수는 천천히 이번엔 잘 됐습니다. 하고 안심시켰다. 유모차 바퀴가 문턱을 넘을 때 그는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왼손으로 살짝 문 쪽을 가리켜 바퀴가 걸리지 않게 유도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다시 움직였다. 남자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처음만큼의 기세는 사라져 있었다. 피고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고 술기운은 그것을 더 빨리 데려간다. 몇 정거장을 더 가면 그는 아마도 졸거나 핸드폰을 꺼내 불명확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낼 것이다. 최영수는 그저 그 사이에서 버스를 다음 정류장까지 데려가야 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중년 남자의 시선은 잠깐 그와 맞부딪혔다가 곧 다른 데로 흘렀다. 의외로 그 눈빛엔 잠깐의 허전함이 스쳤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이 허전함을 품고 산다. 허전함은 종종 공격의 모양으로 바뀐다. 최영수는 그걸 안다. 수많은 오전과 오후와 저녁과 새벽을 운전하며 그는 버스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서로의 허전함을 마주치는 공간이라는 걸 배웠다. 마주치되 이해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허전함. 바로 그때 버스 앞 차선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차와 간격을 좁혔다. 사이드미러 속 장면이 위험하게 흔들렸다. 그는 단번에 판단했다. 브레이크를 서서히 가슴으로 밟고 머리로 떼었다. 승객들의 어깨가 잠깐 앞으로 움직였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누군가 자리에서 들썩였고 아이가 짧게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고요.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괜찮았다. 버스는 다시 일정한 속도를 찾았다. 바퀴는 차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굴렀고 햇빛은 구름 사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했다. 어디선가 라디오의 오후 프로그램이 낮게 흘렀다. DJ는 오늘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했다. 누구는 해외로 떠나는 동생에게, 누구는 수술을 앞둔 아버지에게, 누구는 늘 잘 버티는 자기 자신에게. 음악은 잠깐 이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도 작은 배경이 되었다. 다음 정류장 직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뒤쪽이 소란을 의식했는지 혹은 방금의 제동 때문에라도 한마디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최대한을 그리며 퍼지도록 부드러웠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그 말은 버스 안을 서서히 돌았다. 누군가는 못 들었고 누군가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버스는 다시 길 위를 달렸다. 분주한 오후는 늘 그렇듯 다음 장면을 예고도 없이 꺼내 들 것이었다. 그 장면 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 또 다른 표정, 또 다른 사연이 들어있을 것이다. 최영수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 그 모든 것들을 품은 채 오늘도 핸들을 놓지 않았다. 버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조로운 엔진 소음과 창밖의 바람 소리가 뒤섞여 만들어내던 평온이 이제는 숨을 죽인 정적 속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다.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마저 불편하게 들릴 정도였다. 술에 취한 남자 박도연은 여전히 통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봉을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다들 눈치만 보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운전도 똑바로 못하면서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게 말이 돼.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모른 척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다. 누가 옳든 그르든 자신이 여기는 것이 더 피곤했기 때문이다. 최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백미러로 비친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럴 땐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무엇보다 승객들이 안전이 우선이었다. 버스는 도심이 구불거리는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길가의 가로수 잎사귀는 초여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렸다.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들어와 좌석마다 얇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박도연의 목소리만이 불쑥 솟아올랐다. 야, 기사 양반. 나한테 사과는 해야지. 방금 내가 넘어질 뻔했잖아. 그는 봉을 놓고 앞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야. 당신이 뭘 알아. 이따위로 운전해도 되는 거야. 최영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앉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말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박도연이 신경을 건드렸다. 앉으라고. 내가 왜 앉아야 해. 나한테 지시하는 거야. 내가 당신 밑이야. 그의 웃음은 비어 있었다. 술 기운이 얹힌 허세였다. 그가 손을 허공에 휘젓자 허공이 냄새마저 술 냄새로 변했다. 좌석에 앉은 한 여성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옆에 있던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은 엄마의 팔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그 말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어쩐지 버스 안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버스는 또 한 번 멈췄다. 승하차음이 울렸고 몇몇 승객이 조심스레 내렸다. 박도연은 그들을 비켜주지 않았다. 이봐요, 길 좀 비켜주세요. 어떤 노신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자 박도연은 비웃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내가 비켜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자존심이 실려 있었다. 노신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버스 안의 사람들은 그 노인이 뒷모습을 함께 바라봤다. 누군가는 안쓰러워했고 누군가는 화가 났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버스 안은 그저 버티는 공간이었다. 최영수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다시 출발했다. 심장이 조용히 2번 박동했다. 이제 그는 평소보다 숨을 더 천천히 쉬려고 했었다. 그럴수록 손끝이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괜찮다, 영수야. 괜찮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다. 화를 참는 게 강한 거야. 하지만 오늘 그 문장이 낡은 신발 밑창처럼 달아있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 낡은 교훈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창문 밖에서는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파란 불빛이 잠깐 버스 안을 스쳤다. 그 빛이 박도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술기운에 물든 그의 얼굴이 잠시 정색했다가 다시 비틀린 웃음을 띄었다. 기사 양반. 그가 낮게 말했다. 나도 운전해봤어. 당신 같은 사람들 다 똑같더라. 늙어서 손 떨리면 운전대 놔야지. 그 말에 최영수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백미러 속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자. 이 사람 금방 내릴 거야. 그러나 박도연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버스 앞쪽으로 더 다가왔다. 승객들이 그가 지나가자 조용히 몸을 뒤로 뺐다.
그 작은 해피의 동작들이 모여 공간 안이 긴장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기사 양반 대답 좀 해봐. 내가 틀린 말했어. 당신 나이 몇이야? 그는 억지로 말을 이어가며 상대를 몰아붙였다. 그 말의 끝엔 이유 없는 공격 본능이 숨어 있었다. 손님. 최영수는 마침내 짧게 말했다. 운행 중에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낮고 공손했다. 하지만 공손함은 오히려 상대를 더 자극했다. 뭐? 내가 지금 대화하자는데 못한다고? 지금 내가 손님이야, 손님. 그의 외침이 버스 천장을 울렸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미쳤나봐. 버스는 다시 정류장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승객 2명이 탔다. 그들 역시 이미 흐르는 긴장감을 감지한 듯 서둘러 뒷좌석으로 향했다. 박도연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운전석 쪽으로 2걸음 더 다가왔다. 손에 쥔 휴대폰을 운전석 근처 손잡이에 툭 부딪혔다. 딱딱한 플라스틱 소리가 울렸다. 이거 영상 찍으면 뉴스에 나올걸. 요즘 기사들 폭언도 많다며. 나도 좀 올려볼까. 그의 말투에는 술기운 속이 비겁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협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최영수는 그의 눈을 피했다. 그는 이제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기어를 부드럽게 조정했다. 이 버스는 수동 변속이었다. 정확한 타이밍에 클러치를 밟지 않으면 엔진이 떨리며 끽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소리를 싫어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그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금 그 흔들림은 단지 기계적인 떨림이 아니었다. 버스 안 모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화가 났고 누군가는 무서웠고 누군가는 그저 빨리 도착하길 바랐다. 그때였다. 정류장 뒤편이 좌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좀 내리게 하면 안 되나?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불이 자신에게 번진다는 걸. 박도연은 계속해서 떠들었다. 버스 요금은 매일 오르는데 서비스는 왜 이래? 사람 좀 편하게 태워주면 안 돼. 이딴 걸로 월급 받아. 웃기네 진짜. 그의 말 하나하나가 칼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누군가의 반박을 기다리는 듯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자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다들 입 닫고 있지? 세상도 이래. 다들 자기 일만 하고 옆 사람 무시하고. 그의 외침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허공을 향했다. 그는 이미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최영수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제발 누가 좀 이 사람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사로서의 책임, 직업적 한계, 그리고 안전. 그 모든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버스는 다시 신호 앞에 멈췄다. 엔진이 낮게 떨렸다. 정적이 스며드는 틈에 박도연이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뭐야, 이번엔 왜 멈춰? 빨리 좀 가. 그는 창밖의 신호등을 보지 못했다. 붉은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 빛은 마치 그가 한동안 잊고 있던 죄책감이 색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뒷좌석 쪽에서 누군가의 의자 소리가 들렸다. 낡은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 천천히 일어서는 기척.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누군가가 일어났다.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남자였다. 짧게 깎은 머리, 단단한 어깨, 그리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스쳐가는 단호한 눈빛. 그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젊은 양반. 그 입 좀 닫고 앉아. 버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누구도 먼저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박도연이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파고들었다. 그의 목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에 쥔 휴대폰은 어느새 땀에 젖어 미끄러질 듯했다. 그는 여전히 욕설과 불평을 쏟아내며 자기 분노의 무게를 키우고 있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멈춰있는 듯했다. 창밖의 풍경이 흘러가도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술 취한 그 남자의 입술과 손끝, 그리고 혹시라도 터질지도 모르는 다음 한마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맨 뒷자리에서 의자 스프링이 미묘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오래된 금속음이 짧게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뒤로 향했다. 그곳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급함이 없었지만 묘하게 단호했다. 나무가 뿌리째 흔들릴 때 내는 묵직한 소리처럼 그의 몸짓은 존재만으로 주변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 노인의 이름은 이정우였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으며 몸은 곱고 단단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시간의 그늘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박도연을 바라보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젊은 양반. 그 입 좀 닫고 앉아. 그 한마디는 예상치 못한 파동처럼 버스 안을 가로질렀다. 단조로운 엔진 소음 위로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겹쳐졌다. 박도연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술기운이 얼굴에서 잠깐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휘어보았다. 회색빛 머리 굽지 않은 어깨에 한 손으로 봉을 가볍게 쥐고 선 자세. 그는 보통의 노인이 아니었다. 뭐요? 박도연이 비웃듯 말했다. 기사 편이세요? 아니면 정의 사도라도 되시나? 그의 말에는 여전히 오만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오만은 이제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정우의 눈빛이 그를 곱게 관통했기 때문이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침묵이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오. 예의라는 게 있지 않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도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버스 바닥을 울렸다. 단단한 구두 밑창이 고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리듬을 만들었다. 그 한 걸음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졌다. 박도연의 입가에서 억지 웃음이 흘렀다. 예일아, 지금 나한테 설교하려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며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정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만큼 정직했다. 그 안에는 꾸짖음도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연민이 있었다. 나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도 알 것 같아. 정우가 낮게 말했다. 세상이 불공평하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후회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함부로 하는 건 그 사람의 얼굴까지 빼앗는 짓이야. 그 말에 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소리마저 달라졌다. 그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봤다. 햇살이 지나가며 유리창 위 먼지를 반짝였다. 그 반짝임 사이로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술기운 속에서 깜빡이던 어떤 장면. 젊은 시절 전쟁터의 불빛, 총성, 그리고 사라져간 얼굴들. 당신 그 말 어디서 들어봤어?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정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도연은 천천히 물었다. 혹시 형님 베트남?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꽝남 근처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먼 기억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박도연이 얼굴에서 오만이 사라지고 대신 낯선 감정이 올라왔다. 그는 가슴을 누르며 낮게 말했다. 저도요 다낭 근처. 그땐 젊었는데 세상 몰랐죠. 둘 사이에 길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버스 안은 마치 두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었다. 정우는 창밖으로 스치는 나무들을 바라봤다. 잎사귀 사이로 잠깐 새어나온 햇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 부드럽게 번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뜨거운 땅, 가시덤불, 총성 동료의 이름,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밤들. 그 모든 것이 아주 먼 곳에서 바람처럼 불어왔다. 박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버스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엔진 소리가 훨씬 부드럽게 들렸다. 승객들도 긴장을 풀고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난 20살이었지. 하루에 수십 명이 얼굴을 보고 그 다음 날이면 절반이 사라졌어. 살아남은 게 미안하더군. 그의 말은 한 줄이 회상처럼 흘렀다.
그 이후로 난 함부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 박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래요. 그때 몰랐는데 이젠 가끔 꿈에 나요. 총소리랑 사람 얼굴들. 술 마시면 그게 조금은 잊혀질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술이 깨고 있었다. 오랜 세월 눌러둔 후회와 슬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그런 거지. 우린 다 그때 거기 두고 온 게 많잖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향했다. 바람이 불었다. 버스 안으로 미세한 먼지 냄새가 스며들었다. 정우의 눈동자에 먼지 대신 기억이 내려앉았다. 박도연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긴 여정의 끝에 도착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앉아 버스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누군가 작게 기침을 했고 어린아이가 다시 젤리를 꺼냈다.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 원래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달라진 원래였다. 운전석에 앉은 최영수는 백미러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 막 벌어진 일은 믿기 어려웠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 고요한 폭풍을 잠재웠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정우는 그것을 본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눈빛이 교환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렸다. 바깥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햇살이 붉게 기울어 창가의 유리와 손잡이마다 금빛선을 그렸다. 승객들의 얼굴에도 그 빛이 닿았다. 정우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 그 표정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남은 것도 이렇게 버티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박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심했죠. 그냥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요. 그의 사과는 어눌했지만 진심이었다. 그 말은 버스 안의 공기를 완전히 풀어버렸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아직 길 위에 있네. 그게 다행이지. 버스는 그들이 침묵을 실은 채 다음 정류장을 향해 미끄러졌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하늘은 서서히 어둑해졌다. 잠시 후 버스 안에는 라디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낡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 전우들의 노랫소리 같았다. 그날 그 버스 안에서 아무도 대단한 일을 한 건 없었다. 누구도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수많은 침묵과 분노를 잠재웠다. 그건 오래된 세대가 남긴 마지막 예의이자 사람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최영수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봐 젊은 양반. 그 입 좀 닫고 앉아. 그 한마디는 그에게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주문처럼 남았다. 버스는 저녁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길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날의 버스 안에서는 한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춰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오래된 존중이 자리 잡았다. 그건 마치 오랜 전쟁을 지나온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평화였다. 버스는 천천히 흔들리며 노을 속을 달리고 있었다. 석양의 빛이 창문을 스치고 그 빛이 사람들의 얼굴에 길게 드리워졌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박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다. 술이 서서히 깨고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깨어난 것은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도 귀에 총성이 맴도는 것 같았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는데도 그때의 함성 폭발 그리고 흙냄새가 기속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의 눈앞에는 어느새 젊은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다. 열아홉 덥고 끈적한 공기, 군복 속에서 흘러내리던 땀 마른 흙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헬리콥터 소리.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가 죽고 그 다음 날이면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다. 그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는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자신을 느꼈다. 살아남기 위해서 느끼지 않아야 했다. 그는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잃고 있었다. 정우는 그런 박도연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의 눈빛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 역시 같은 기억을 안고 있었다. 꽝남에 밀린 무릎까지 차오르던 지는, 밤새도록 들리던 총성,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져 있던 이름들. 그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살아남은 자가 감히 그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귀국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전쟁에 대해 말하려 하면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얘긴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세월이 지나며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냄새와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비가 내리면 젖은 흙냄새 속에서 겨울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군가 한 구절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곤 했다. 정우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건물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났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젊은 병사로 되돌아갔다. 그때의 하늘은 언제나 회색이었다. 태양이 떠 있어도 빛이 없었고 밤이 와도 어둠이 깊지 않았다. 그저 매일이 같은 빛깔로 흘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젊은 얼굴들이 흙으로 묻혀갔다. 그의 가장 가까웠던 동료는 이름도 남기지 못했다.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 하면 항상 총성 소리가 그 기억을 덮어버렸다. 그는 문득 자신이 박도연에게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던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금이 그 남자에게서 젊은 날이 자신을 봤던 것이다. 술로 하루를 버티며 세상에 분노하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 그건 자신이 한때 지나온 어둠이었다. 정우는 그를 꾸짖기보다 그 어둠에서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최영수는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버스 안 어딘가로 옮겨가 있었다. 그도 한때 군복을 입었던 적이 있었다. 비록 정우나 박도연처럼 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 시대의 공기를 함께 마셨다. 젊은 친구들이 징집되어 떠나던 날의 공항 그 뒷모습을 보던 어머니들이 눈물, 그때의 공포와 불안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참 사람이란 게 다 그렇게 흘러가네요. 라디오에서는 낡은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가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은 허스키했다. 가사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노래였다. 정우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자신이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노래는 마치 그를 위해 만들어진 듯했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그들은 다 잊혔지. 이름도 얼굴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가늘게 떨렸다. 박도연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짧은 교차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다. 그건 공감이자 용서였고 또 한편으론 자기 자신을 향한 사죄이기도 했다. 박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형님, 그날 이후로 전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어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부터 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지. 나도 오랫동안 그랬어. 사람들 속에서 외로웠지. 근데 말이야, 이제 와서 생각하면 우린 다들 그냥 살아남은 채로 살아가는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죄를 덜어내는 방법은 결국 사람 속에 있는 거지. 누구 하나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구원이지. 박도연이 눈가가 젖었다. 그는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가 내쉰 숨이 작게 떨렸다. 그 순간 버스 안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되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는 듯했다. 최영수는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을 살짝 말았다. 그의 가슴도 묘하게 먹먹해졌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노을빛이 버스 안을 붉게 물들이며 지나갔다. 그 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좌석을, 그리고 운전석이 핸들 위까지 덮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잠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동료들과 웃던 저녁, 불빛 아래서 흙탕물을 닦던 순간, 그리고 눈을 감던 전우의 마지막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붉은 빛 속에서 겹쳐졌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시간이 흘러도 냄새는 남아요. 그 흙냄새, 그 연기 냄새. 오늘 이 버스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버스 안이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비 오는 날이면 그 냄새가 돌아와요. 잠시 후 버스는 큰 교차로 앞에서 멈췄다. 신호등이 붉은 빛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이 현재의 공간으로 스며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안에서 세 남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정우는 전우의 이름을 떠올렸고 박도연은 자신이 놓쳐버린 가족을 떠올렸다. 최영수는 문득 딸아이의 어릴 적 웃음을 떠올렸다. 모두의 기억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닮아 있었다. 그건 그리움과 죄책감과 안도의 혼합이었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라디오에서는 DJ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정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월이 남긴 주름 사이로 번졌다. 박도연은 그 미소를 보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님 언젠가 그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수많은 약속과 포기가 함께 섞여 있었다. 버스는 노을빛 속을 달려갔다. 정우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손바닥 위에는 오래전 사라진 동료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들 잘 있지? 이제는 좀 편해졌니?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박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빛과 총성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대신 버스의 엔진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건 오랜만에 듣는 평화의 리듬이었다. 버스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의 하늘은 완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밤이 오겠지. 그 말에 최영수는 백미러를 통해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오늘은 조용한 밤이겠네요. 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의 조용함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짧은 휴식이라는 걸. 버스는 그렇게 달려갔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현재의 그림자,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의 그림자.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마도 이해라는 이름의 자리였다. 도시는 이미 저녁으로 기울고 있었다. 버스가 도심을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할 즈음 하늘은 붉은 빛과 보랏빛이 섞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창문 밖에는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줄지어 달렸고 도로의 신호등이 하나씩 불을 밝혀갔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의 휴대폰 진동음이 잠깐 울렸다가 곧 멈췄다. 모두의 표정은 어딘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침 속에는 묘한 평온이 스며 있었다. 정우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주름 사이로 미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그날의 냄새를, 그날의 바람을,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얼굴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얼굴들 중 몇몇은 여전히 선명했고 몇몇은 이미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희미했다. 그는 알았다. 기억이란 건 결국 남겨진 사람의 몫이라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안 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평생을 통해 배워왔다. 박도연은 노인이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은 길고 불규칙했다. 술 기운은 완전히 가셨지만 대신 무겁고 낯선 감정이 그를 덮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말들을 떠올렸다. 욕설, 비아냥, 분노.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치며 속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정우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최영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버스 앞쪽 운전석에서는 최영수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정우는 여전히 조용했고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같은 전장에서 다른 생존 방식을
택한 두 병사 같았다. 하나는 침묵으로 하나는 분노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의 모습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 그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최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마치 별빛처럼 번졌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버스를 몰며 보낸 30년 수많은 얼굴들, 무수한 욕설과 고맙다는 한마디들.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감정이 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조금 다르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보단 그저 자신에게 남기는 혼잣말이었다. 버스가 언덕길을 오르자 엔진이 낮게 울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사람들이 심장 박동과 겹쳤다. 정우는 잠시 눈을 떴다.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번졌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최영수의 눈과 잠깐 시선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얼굴에 묘한 이해의 표정이 스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걸. 정류장이 다가오자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동작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었지만 분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운전석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기사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제가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영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가끔은 그런 날도 있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박도연의 어깨를 조금 더 숙이게 했다. 박도연은 문 앞에 서서 다시 뒤를 돌아봤다. 정우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창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꾸지람도 연민도 용서도 모두 섞여 있었다. 박도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말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유리창 너머로 성향이 마지막 빛이 그의 손끝을 비췄다. 버스 문이 열렸다. 박도연은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몇 걸음 걸었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버스 안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정우가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최영수가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박도연은 그 시선을 받으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울음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그는 그대로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이 다시 낮게 울렸다. 정우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헤어지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버스 안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최영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그의 목소리에도 잔잔한 떨림이 있었다.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였으니까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흩어졌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손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 손끝이 허공에 머물렀다. 마치 누군가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으려다 그만두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 손끝은 결국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멈췄다. 최영수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바라봤다. 그의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다. 그는 왼손으로 잠시 가슴께를 눌렀다.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다. 그 울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부채감 혹은 살아있다는 실감 같은 것이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 버스는 다시 움직였다. 창밖에는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하얀 조각들이 헤드라이트 불빛 속을 가로질렀다. 정우는 그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첫눈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그는 손바닥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유리 위로 눈송이가 닿았다가 금세 녹았다. 그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그 물방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젠 다 괜찮을 거야. 최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라디오의 볼륨을 살짝 높였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버스 안을 채웠다. 그 음악은 말 대신 남은 감정을 감싸주는 듯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호흡은 일정했고 그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다. 차창 밖의 세상은 하얗게 번져가고 있었다. 정우는 손가락으로 유리에 흐르는 물방울을 따라 천천히 선을 그렸다. 그 선은 마치 누군가의 이름처럼 보였다가 곧 사라졌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잘 가요. 최영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짓 하나로 충분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엔진의 진동이 잔잔한 자장가처럼 몸을 흔들었다. 승객 몇 명은 조용히 잠들었고 라디오의 음악이 그 일을 덮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버스의 전조등이 눈송이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그 비친 길 위에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창문에 닿지 못한 채 떠 있었다. 그 손끝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를 여전히 붙잡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남아있는 듯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다. 한 남자가 잠에서 깨어내렸다. 문이 닫히자 다시 엔진이 낮게 울렸다. 최영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늘 오르내리고 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남아있는 이별은 흔치 않다. 그는 그 생각을 품은 채 부드럽게 페달을 밟았다. 버스는 다시 길 위로 나아갔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대신 눈발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정우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그 손끝에는 닿지 못한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고요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인생이 많은 것들이 결국 닿지 못한 채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이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온기라는 것을. 그날 밤 그 버스는 조용히 눈 내리는 길 위를 달려갔다. 세 남자의 그림자가 차창에 겹쳐졌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단 하나 닿지 못한 손끝에 남은 따뜻한 숨결뿐이었다. 버스는 여전히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도심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대신 가로등 아래 하얀 눈발이 부드럽게 춤추고 있었다. 창문에 닿은 눈송이들은 금세 녹아 물방울이 되었고 그 물방울이 모여 천천히 흘러내렸다. 엔진의 진동이 몸속 깊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고 따뜻했다. 정우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은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징후였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일정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마지막 위로 같았다. 버스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젊은 여자는 손목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학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창문에 기대었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갈등이 이 짧은 공간 안에서는 잠시 멈춘 듯했다. 최영수는 운전대를 부드럽게 돌렸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좌석 뒤쪽을 살폈다. 정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표정은 평온했다. 박도연이 내린 뒤 남은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가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존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그는 백미러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네요.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렸다. 정우는 잠에서 깬 듯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젊은 날을 떠올렸다. 전쟁이 끝나고 귀국 후 처음 본 눈이었다. 그때 그는 길 위에서 혼자 서 있었다. 눈은 고요히 내렸고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이유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 속에서 그는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날의 감정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도 이랬지. 버스는 언덕길을 넘어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거리의 불빛은 희미했고
가끔씩 가게 유리문에 비친 네온사인만이 반짝였다. 정우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속삭였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요. 그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운전석까지 닿았다. 최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그렇네요.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노인의 목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동시에 기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건 인생의 끝을 향해 가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잠시 후 정우의 정류장이 다가왔다. 최영수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곧 내리실 곳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짚으며 통로로 걸어 나왔다. 그때 그의 손이 봉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 손끝의 흔들림이 잠시 멈추더니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눈발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가 곧 사라졌다. 정우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그는 운전석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사님, 덕분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최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발을 내딛었다. 눈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부서졌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 괜찮다고 해도 되겠지. 그의 입김이 하얗게 번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의 불빛이 그를 비추다가 점점 멀어졌다. 최영수는 백미러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며 수많은 승객을 태웠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움직인 적은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래서 내가 아직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 주름 속에는 피곤함보다 따뜻함이 더 많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른했다. 가사는 돌아가는 길엔 눈이 내린다였다. 그 노래가 버스 안을 천천히 채웠다. 승객 몇 명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이 그 위에 반짝였다. 정우가 내린 자리 근처 작은 커피숍이 있었다. 그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문득 박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젊은 남자의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살아있다는 건 결국 이런 거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숍 문을 열었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뒷모습에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한편 버스 안이 최영수는 도로를 따라 계속 달리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만나고 헤어지지만 그중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닿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인생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짧게 웃으며 창밖을 봤다. 눈송이들이 헤드라이트 불빛 속을 흩날리며 춤추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다. 그건 고요한 음악 같았다. 모든 이가 자기 자리에서 평온을 찾은 순간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밖은 추웠지만 이 버스 안만큼은 잠시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버스는 마지막 노선을 따라 달렸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차창에 스쳤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우의 자리에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최영수는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전방을 향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은 정말 괜찮아. 그리고 버스는 그렇게 눈 내리는 도시의 밤을 천천히 가로질러 달려갔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남은 것은 오직 부드러운 엔진음과 사람들이 숨결뿐이었다. 그 안에는 긴 하루를 견딘 인간들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건 아주 짧았지만 확실한 평온이었다.